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06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35. 성남 항공대에서의 하루. 1. 아직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전인 새벽 5시 50분. 자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침번의 고함 소리가 조용하던 막사를 흔듭니다. 기상! 이어서 들리는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 즉시 복장을 갖추고 점호집합 5분 전. 어제 하루 종일 활주로를 돌고 돌아 피곤에 겨워 죽은 듯 잠들었던 몸이 비로소 깨어나며 세상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복장을 갖추고 대대 연병장에 집합하여 주번사관에 의해 일조점호를 받습니다. 일조점호 시간은 온 항공대가 들썩이는 시간입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같은 시간 점호를 취하면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외치는 구령조정과 군가를 합창하는 소리가 항공대 하늘을 울리는 것입니다. 1만여 명의 대한민국 정예 병력이 외치는 함성 속에서 또다시 하루의 시작을 신고합니다. 일조점호는 자대에서보다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아침 구보 대신 간단한 체조 정도로 몸을 풀고 점호를 마친 뒤 각자의 텐트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고양이 세수 같은 세면을 합니다. 세면장은 막사 뒤쪽에 역시 소대 텐트 하나를 치고 샤워기 몇 개와 수도꼭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협소한 세면장이기 때문에 400명이 넘는 대대병력이 사용하기에 절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식기세척장 등 수돗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든 가서 눈곱이나 떼는 정도로 간단하게 세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땀 흘릴 몸이었기에 아침 세면은 그야말로 요식적인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아침 식사. 식사는 별도의 전달이나 집합 없이 각자가 취사장에 가서 식사를 타서 편한 대로 합니다. 식사 개시 시간도 6시 30분쯤 되면 배식이 시작되었고 자대에서처럼 취사병들의 갑질도 없었습니다. 식기도 취사장에서 일괄로 보관하고 있어서 식사를 마치면 식기를 세척하여 반납하면 되었습니다. 자대에서처럼 고참들 식기를 닦아준다거나 줄 맞춰 오가지 않아도 되었기에 식사 시간은 자유스러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식사량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대와 사단항공대 생활에서 식사가 늘 부족해서 불만이었는데 이곳은 풍족하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밥은 자유배식으로 맘껏 먹을 수 있었고 반찬은 배식해 주었지만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자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밥은 정품이었지만 반찬은 세 끼니 모두 고기와 생선 등 소위 말하는 왕건이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식사량이 정량 배급되었고 주식 외에도 특식과 증식 등이 배급되었으므로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식당이 비좁아 전체 대대원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밥을 타서 막사로 가던지 아니면 취사장 주변 야외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비좁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식기세척장이 너무 비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꼭지 20여 개가 있는 식기세척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대대 전체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면장까지 가서 식기를 세척했고 급기야는 길 건너편에 있는 보병대대 세척장으로 가서 식기를 세척하곤 했습니다. 이 보병부대의 식기세척장 사용으로 인해 생긴 갈등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한 식사에 비해 식사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훈련 집합을 위해 서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 주번하사의 전달이 들려옵니다. 교육 집합 5분 전. 8시 정각까지 통합훈련장에 집합해야 했기 때문에 대대에서는 그보다 25분 빨리 집합을 하는 것입니다. 집합 예령이 떨어지면 설상복을 입고 스키군장을 메고
소총을 들고 집합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래도 쫄병 입장에서 좋은 것은 고참들을 챙겨줄 일 없이 자기 자신의 것만 챙기고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대대, 지금 즉시 교육 집합. 07시 35분 대대연 병장에 각 중대별로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하고는 곧바로 훈련이 진행될 활주로로 나아가 지정된 우리 자리에 가서 도열합니다. 이때 가장 늦게 도착하는 부대와 8시 집합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부대는 체크되어 부대의 평점에 영향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 우수부대 표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빨리 집합하려고 간부들은 우리들을 독려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07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의 날 행사. 36. 성남 항공대에서의 하루. 2. 08시 정각. 성남 비행장 보조활주로 한편에 마련된 지휘대 단상을 중심으로 모든 도보부대 행사병력 집결이 완료됩니다. 성남 비행장 3군 통합훈련 도보부대에는 통합기수단과 각급 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군 등 병력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을 바라보며 맨 우측부터 보병연대 예하 보병 사계대대와 특전연대 예하 특전대대, 특수대대, 스키대대가 위치하고 이어서 여군대대가 육군의 마지막 부대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군악대가 위치하고 해군 예하 도보부대와 해병대, 그리고 공군 도보부대가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대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본행사 때에는 선도 헌병사이카 부대와 통합군기단, 육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학군단, 간호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 참가했지만 그들은 자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함께하지 않았고 나중에 여의도 통합연습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전체 부대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지휘단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였습니다. 이렇듯 행사부대 도열이 완료되면 그날의 최고 지휘관이 단상에 오르고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 등 간단한 예식과 지휘관 훈시를 합니다. 훈련 막바지에는 제병지휘관이 매일 나왔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간간히 얼굴만 비칠 뿐 주로 육군지휘관이 통제를 했습니다. 지휘관 훈시가 끝나면 곧바로 분열훈련을 시작합니다. 9월 11일까지는 오전에 대대 단위 훈련을 하고 오후에만 3군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오전 동안 각 대대별 개별훈련 때에는 사단 항공대에서와 같이 북쟁이 북소리에 맞춰 분열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성남 비행장 보조활주로가 크고 넓어서 모든 부대가 흩어져 훈련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다른 부대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보면서 우리와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9월 12일은 토요일이자 추석이었고 추석 휴일을 보내고 난 14일 월요일부터는 종일 3군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통합훈련은 제병지휘관의 분열준비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분열준비 명령이 내리면 모든 부대는 우양호를 하여 분열 시작 지점을 향해 이동합니다. 거의 모든 부대가 분열선 쪽으로 밀착하게 되면 군악대가 선두에서 진행하며 연주를 시작하므로 분열이 시작됩니다. 각 제대의 순서대로 지휘단상 앞을 지날 때 우로파하는 것 빼고는 다른 동작 없이 오로지 큰 걸음으로 5와 10 대각선을 맞춰 행진하는 것이 분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이 사실 엄청나게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었고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몸을 힘들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성남항공대 보조활주로는 길이가 3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km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반환점에서 우리는 줄줄이 방향 전환하여 되돌아오는데 이 거리의 활주로를 한번 왕복하면 4km로 딱 50분 교육에 10분 휴식하는 시간과 거리가 일치했습니다. 한번 왕복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면 활주로 뒤편에 갖다 놓은 급수차에 가서 수통에 물을 담아오고 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으로 10분은 후딱 지나갔습니다. 사실 물을 마시는 족족땀으로 배출되어 소변 나올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출발하면 멈출 수 없는 행진이었기에 억지로라도 소변을 누워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활주로를 두어 번 돌고 나면 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태양빛은 점점 강해지고 열기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검은색 아스팔트인 활주로의 복사열로 그야말로 가마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삶아대지요. 더욱이 우리 스키 부대는 군복 위에 설상복까지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열기는 남들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열기가 더해가면 아스팔트 활주로에 신기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스팔트가 물결이 넘실 때는 호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넓은 호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물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4시간 동안 활주로를 서너 번 돌고는 11시 50분에 오전 훈련을 마치고 완전한 파김치가 되어 수경지로 돌아옵니다. 즉시 군장을 벗어 거치하고 설상복을 벗고 나면 그제야 조금 시원한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경지에 도착하면 즉시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를 빨리 마쳐야만 단 1분이라도 더 많이 쉴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서두릅니다. 아침과 같이 자유롭게 식기를 찾아들고 빈줄 뒤에 붙어 고픈 배를 달래며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서 막상 밥을 타고 나면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후딱 해치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침 시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숙소에서 낮잠을 한숨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꿀맛 같은 낮잠 시간이 있었기에 그 고단한 일상을 이기며 훈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08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37. 성남 항공대에서의 하루 3. 오전 교육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꿀맛 같은 오침 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좋아 오침 1시간이지 실제로는 오후 훈련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기상해야 합니다. 기상! 교육 집합 5분 전! 13시 30분에 주번하사의 교육 집합 예령이 떨어지면 일어나 신속하게 복장을 갖추고 집합하여 오전과 같이 대대연 병장에 집합하여 급히 행사연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전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오후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후가 되면 태양의 열기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장렬하는 오후의 태양빛 속에서 1만여 젊은이들이 후끈후끈한 아스팔트 활주로 위를 끝없이 걷고 또 걷는 고난의 행로가 이어졌습니다. 지휘부 단상에는 항상 제병지휘관이나 참모들이 서서 훈련 장면을 체크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의 대대 규모는 여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대가 20열 25였습니다. 앞뒤 좌우 각 20명의 병사가 줄을 맞춰 행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분열을 잘하는 군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중공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한 열에 25명씩 행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5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 간격이 거의 없이 어깨가 닿을 만큼 밀착된 대우를 유지하고 앞에 총 자세로 팔을 휘젓지 않고 걷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줄맞추기 훨씬 용이한 대우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앞에 총 자세이고 발을 쭉쭉 내뻗으며 껑충거리듯 걷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 무리가 가는 힘든 자세였지요. 거기에 비해 우리는 각자 전후좌우 간격이 1.5m 정도를 유지하고 팔을 힘차게 휘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후좌우 대각선 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동작이 틀리면 곧바로 표시가 났고 지휘단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병지휘관이나 참모들에 의해 즉시로 지적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부대 좌대각선 불량, 무슨 부대 손동작 불량. 그러면 해당되는 부대는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그리 많은 지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대장에 대해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키대 대장, 여자처럼 걷지 마라.
스키대 대장, 여자처럼 걷지 마라. 제병지휘관의 굵직한 목소리가 성능 좋은 스피커를 통해 비행장에 울리도록 울려 퍼지면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행사부대 전군이 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대장 이상옥 중령은 키는 컸지만 외모적으로 호리호리한 몸매에 걸음걸이가 조금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듯 자분자분 걷는 모습을 보고 제병지휘관이 가차없이 원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두어 차례 더 그런 지적을 받았고 나중에는 걸음걸이 자세를 고쳤는지 행사는 잘 치렀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스키부대 바로 뒤에는 여군대대가 뒤따랐습니다. 여군은 우리보다 규모가 좀 적은 16열 16호였는데 인원만 좀 적을 뿐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남자들인 우리가 힘든 훈련이었으니 그들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소 보폭이 남자보다 짧은 여자들이 76cm 큰 걸음으로 행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종일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일사병으로 쓰러져 후송되는 여군들이 심심찮게 나왔고 그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스키 부대는 여군 부대가 우리 뒤를 따라온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삭막한 행사장에서 아무래도 여군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심적으로나마 좋은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군들도 평소에는 국방색 군복 차림으로 훈련을 했는데 여의도 통합훈련 때에는 행사복장인 스커트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흰색 부츠에 주황색 스커트 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고 젊은 피가 충천하는 우리들로서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오가며 교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각 대대 간 거리도 있었고 또 어쩌다 가까이 마주쳐서 사소한 질문을 던져도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돌리고 황급히 달아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군인들과의 접촉을 금하라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계급이 하사관 이상으로 군대에서 그들 모두가 우리의 상급자였기에 우리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가끔 여군 부대를 골탕 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분열 연습이라고 해서 2km 가까운 활주로를 똑같이 큰 걸음으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휘단상을 중심으로 일정 구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행진했습니다. 특히 반환점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동안은 어느 정도 대여만 갖춘 채 좀 편안한 행군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일부러 행군 속도를 줄여 앞서가는 특수대대와의 간격을 넓혔다가 어느 순간 속보로 그들을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뒤따르던 여군들은 갑자기 빨라진 우리들과 간격을 맞추기 위해 거의 뛰다시피 쫓아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자들 보폭에 맞춰 걷느라 힘든 데다 폭염이 내려쬐는 한여름에 이런 일을 당하니 여군들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여군 쪽에서 목소리를 모아 소리치는 말이 들렸습니다. 스키부대 미워! 사실 이런 식의 골탕은 우리 병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대장이 힘든 훈련으로 지친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일종의 보너스였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대대장 이상옥 중령도 좀 짓궂은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는 군발이 버전으로 여군 미쓰리를 목청껏 불렀고 그들은 그 가사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키부대 화이팅! 을 외치며 호응해 주곤 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09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38. 성남 항공대에서의 하루. 4. 17시 50분. 오침 시간으로 인해 오후 훈련 마치는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끝납니다. 오후 훈련을 마칠 때쯤 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1시간에 4km씩 꼬박 32km를 큰 걸음으로 행군한 몸은 그야말로 파김치같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막판에는 야간 훈련까지 실시했고
그런 날은 행군거리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를 위해 사단항공대부터 여의도 광장까지 2달 이상 큰 걸음으로 걸은 거리는 아마 2000km가 넘을 것입니다. 이는 오천리 길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반을 왕복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2달 동안 큰 걸음으로 팔을 휘두르며 천리행군을 5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여름 열기 속에서 하루 훈련을 마칠 때쯤이면 종일 걸은 발은 군화 속에서 불이라도 붙은 듯 화끈거리고 햇볕에 노출된 얼굴은 몇 번이나 피부가 벗겨져서 아프리카 흑인같이 검게 변했습니다. 분열 훈련을 마치면 전체 병력이 모여서 지휘관의 강평과 훈시를 듣고 훈련 끝 보고를 한 뒤 하루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지친 몸을 끌고 대대 연병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인원 점검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군장과 설상복을 벗으면 비로소 몸에 바깥바람이 들어갑니다. 배는 고픈데 바로 식사하지 않고 간단한 정비를 합니다. 군장의 흐트러진 부분을 손보고 설상복 상태를 살피고 군화를 닫고 소총을 분해 소지합니다. 18시 30분 허기진 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앙탈을 부릴 때쯤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식사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에서의 식사는 밥은 자유배식을 하고 반찬은 취사병이 분배를 해줬지만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자대에 비해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샤워장으로 가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샤워장은 막사 뒤쪽으로 역시 소대 텐트를 치고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설치한 간이 샤워장이었는데 병력에 비해 비좁아서 우리 같은 졸병들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샤워장에 마음 놓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풍부하게 나오고 그 누구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개운한 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앉으면 하루가 아련해지며 피로가 몰려옵니다. 모두들 휴식을 취하며 편지도 읽고 쓰며 독서를 하며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자대에서처럼 일석점호 준비할 것도 없고 호랑이 같은 소대 고참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야간 교육이 실시되면서 휴식 시간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본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조급해진 지휘부는 야간 훈련까지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원흉은 불침번과 함께 외곽 초소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수경지가 부대 내였지만 각 대대는 외곽 초소를 운용했습니다. 우리 스키대대에서도 할당된 우리 구역을 경비하기 위해 5군데의 외곽 초소를 만들어 각 중대별로 한 초소씩 맡아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행사 3중대는 특전대대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초소를 맡아 나도 몇 차례 근무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무 인원을 줄이기 위해 단초로 운용했기 때문에 불침번과 더불어 3, 4일에 한 번 정도 근무하면 되었습니다. 하루의 마감은 역시 밤 9시에 실시하는 일석점호였습니다. 자대에서처럼 점호차간 사항이 있는 거창한 일석점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석점호는 취했습니다. 다만 주번사관과 주번하사가 각 텐트를 순회하며 인원점검을 하는 정도였고 우리도 처음에는 서서 점호를 받았지만 나중에 야간 훈련을 할 때에는 앉거나 취침 점호도 취했습니다. 점호를 마치면 곧바로 취침에 들어갑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머리를 침상에 뉘는 순간 곧바로 잠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 왔을 때 잠을 설치게 했던 비행장 경계병들의 필승 구호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 불침번이나 외곽 근무가 없다면 내일 아침 5시 50분까지 평안하고 긴 꿈속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00여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39. 특전대대원과의 대화 1. 우리가 국군이날 행사에 참가하고 있고 우리 수경지가 군부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거나 침투할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경계는 필수였습니다. 군대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행사부대원 역시 군인이고 이곳이 주둔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외곽 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경계 근무의 대상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의 군인, 즉 행사에 참가한 다른 부대원들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였지요. 주간에는 예비병력들이 수경지에 머무르며 텐트 감시와 작업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과가 끝나고 야간이 되면 외곽 초소 근무를 편성하여 시행하고 일석점호가 끝나고 취침에 들어가면 각 텐트별로 불침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곽 초소는 5곳을 운영하여 행사 5개 중대가 각각 한 초소씩 맡았습니다. 초소는 대대 수경지의 외곽 귀퉁이 4곳과 가장 중요한 대대 취사장 등 5곳이었고 우리 행사 3중대 근무지는 대대 좌측의 모서리 지점으로 바로 특전대대 수경지를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래 야간 외곽 초소 근무자는 2명씩 복초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행사부대 특성상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명씩 근무토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군용 비행장으로 높은 담으로 둘러쳐지고 군데군데 삼엄하게 비행장 자체의 경비병력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근무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경계 근무를 FM대로 섰습니다. 이것은 절대 다른 부대에게 꿀리지 않겠다는 오기의 발동이었습니다. 간부들이나 고참들이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군기 빠진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암묵적인 결의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는 철모 쓰고 탄띠 차고 경계총 자세로 1시간을 바로 앞에 있는 다른 부대 근무자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와 마주보며 근무하는 JSA 병사 같았습니다. 내가 속한 행사 3중대 외곽 근무지는 바로 특전대대가 건너다 보이는 곳이었고 그들도 바로 우리와 마주보는 곳에 근무자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꽤 넓은 콘크리트 배수로가 있어서 쉽게 건너다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접촉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눈빛만은 양보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3년 전 우리 선배들과 특전대대원들과의 충돌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1978년 건군 3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우리 스키대대원과 특전대대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로는 스키대대원 한 명이 오침 시간에 대담하게 특전대대 막사로 군화와 대검을 훔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특전대대원들에게 들켰고 특전대대원들은 도둑질하다 들킨 그 스키대대원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전우가 맞고 돌아온 것을 본 스키대대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스키대대원들이 스키스틱을 뽑아들고 특전대대원 막사를 급습하여 마구잡이로 특전대대원을 두들겨 팬 것입니다. 이 사태는 양쪽 대대장이 달려와 제지하는 바람에 일단락되었고 대대장끼리 만나서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키워서 서로에게 득될 일이 없었겠지요. 이때 스키대대장은 훗날 사성장군까지 올라 제3군 사령관을 역임한 유재열 중령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 후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패하는 군대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라. 그 이후의 일은 대대장이 다 책임을 지겠다. 대대장의 이 말 한마디에 당시 스키대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스키대대원들은 선배들의 무용담을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아마 특전대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키대대에서는 탑부대와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특전대대원들에게만큼은 절대 꿀릴 수 없다는 오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외곽 초소 근무에 그대로 나타나서 마치 적군을 대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보초를 섰던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1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40. 특전대대원과의 대화. 2. 외곽 초소 근무는 3, 4일에 한 번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몇 번 근무에 나갔지만 바로 몇 미터 앞에 서 있는 특전대대원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고참들이 일러준 대로 꿋꿋하게 근무만 섰습니다. 경직된 모습의 우리에 비해 특전대대원들의 근무 태도는 자유분방했습니다. 우리는 철모 쓰고 경계총을 하며 거의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근무를 섰지만 그들은 베레모의 기관단총을 어깨에 걸쳐 매고 때로는 어슬렁거리며 쉽게 근무를 했지요. 그들 눈에는 아마 우리들이 유난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9월 14일 월요일 새벽. 그날 나는 외곽 초소 근무가 운 나쁘게도 새벽 4시부터 들어있었습니다. 전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정상적으로 분열 훈련을 했고 밤에는 연예인 위문 공연을 관람했기 때문에 피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근무 준비를 하고는 초소로 나갔습니다. 전임자에게 근무를 인계받고 근무를 서는데 추석을 갓 지난 때라 달빛이 교교하게 비쳐 거의 대낮이나 다름없이 사방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수경진은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특전대대 병사 한 명도 건너편에 나와서 나와 마주보고 서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함께 근무를 했던 적이 있고 오가며 한두 번 얼굴을 마주쳐 그리 낯설지 않은 병사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과 2번씩 만나서 근무한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서도 무관한 척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들리는 말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2번째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리는 말소리에 순간 나는 당황했고 그 말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마주보고 서 있는 특전대대원이라는 사실도 그가 같은 질문을 2번째 할 때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2번째 같이 근무한다고요. 아, 예. 말이 끊어졌습니다. 내 대답이 무미건조했던지 그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막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이어간 것은 역시 특전대대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군인들을 만나면 거의 첫 번째 질문이 고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충남 부여입니다. 역시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의 고향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내 입술은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부여. 참 좋은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내 마음속 질문을 알았는지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흐르는 침묵. 내 마음속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입술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역시 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스키 부대가 진짜로 있습니까? 그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을 걸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스키 부대가 있으니까 행사에 참가했지. 없는데 왔겠어요? 나는 핀잔하듯 대꾸를 했습니다. 그럼 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키는 겨울에만 타는 것인데 그럼 여름에는 무슨 훈련합니까? 우리 부대 위치는 극비사항이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속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죠. 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 평소에 고참들로부터 수없이 배운 대답 레퍼토리였습니다. 우리들은 행사에 참가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부대원들에게 우리 스키대대는 궁금한 점이 많은 신비한 부대였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보병과 똑같이 국방색 단색 군복을 입고 M16 소총을 들고 다니면서 행사장에 들어서면 순백의 설상복에 스키를 메고 특전연대 소속으로 훈련하고 있으니 다른 부대원들은 우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스키 부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일반 보병과 똑같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답변할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레퍼토리대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2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40일 특전대대원과의 대화 3 외곽 초속 근무에서 만난 특전대대원과의 대화는 그가 궁금해하는 우리 스키 부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에 스키를 타면 그럼 여름에는 뭐합니까? 여름에는 하로호와 소양호에서 수상 스키 훈련을 합니다. 역시 거침없이 평소 배운 대답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얼굴이 공수부대원답지 않게 선하게 생긴 그는 내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귀담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수부대가 정말 있군요.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담양에서 왔습니다. 본래 오음리에 있었다는데 담양으로 부대가 이동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음리에 있던 제11공수가 1980년 5.18 광주 사태 이후 전남 담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광주에도 투입되었겠네요? 저는 그 이후에 입대해서 광주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선임들은 거의가 광주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입대했다면 그 역시도 입대한 지 1년 남짓한 졸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계급장을 상병 이상으로 달고 있었고 공수부대원은 그나마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고 있어서 서로가 말하지 않으면 졸병인지 고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아픈 역사를 건드려서인지 아님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그런데요, 정말 공수부대는 야전훈련 나가서 하사관들이 밥 타러 다닙니까? 이번에도 내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었는데 공수부대는 중사들도 반합을 들고 밥 타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병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하사관이고 일반 병은 별로 없습니다. 병들은 거의 행정병들이고 실제 공수부대원들은 장교 아니면 하사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은 각자가 자기 것을 타서 먹습니다. 천리행군 할 때면 장교들도 반합에 밥해서 먹는데요 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스키부대 훈련이 빡세다고 하던데. 잠시 사이를 두고 이번에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 마십시오. 스키 훈련뿐 아니라 행군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고 죽을 맛입니다. 얼마 전에 속보 행군으로 160km를 행군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수부대는 낙오자가 7명이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는 천리행군도 하는데. 천리행군요?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까짓것 가다가 힘들면 쉬고 잠자고 요령껏 차 타고 일주일 동안 400km 행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중간 집결지 보유 4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160km를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내 허풍스런 말에 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절대 스키부대와 시비 붙지 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아, 3년 전에 우리와 시비 붙어서 시끄러웠다고 하더군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키부대원들과는 절대 시비 붙지 말라고 몇 번이나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키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1시간이 후딱 가버렸고 어느새 다음번 근무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특전용사와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행사를 마칠 때까지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특전대대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볼 수 없었고 훈련장에서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 특수대대가 끼어 있어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4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추억담이 되어 그날을 되새기게 되는 것으로 그날을 추억할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